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소환 조사했던 검찰이 김성호,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함께 불러 조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각각 2억 원씩 모두 4억 원을 주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 검찰은 오늘 김 전 기획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예술단 파견과 관련해 오는 15일 판문점 북측구역인 통일각에서의 실무 접촉을 제안해왔습니다. 북측 대표단에는 현송월 단장이 포함되면서 그가 이끄는 모란봉 악단이 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어젯밤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180만 원대에 상장된 가상화폐가 순식간에 1,500원으로 폭락하면서 큰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속출했습니다. 700만 원을 투자해서 순식간에 900만 원이 날아가고 아무 규제가 없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반대로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청원도 15만 건 이상 올랐습니다. 88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올림픽 성화가 서울에 들어왔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밝힐 성화는 오늘부터 나흘간 서울 곳곳을 돌며 올림픽 열기를 전합니다. 최근 도박 사이트의 스팸 메시지가 기승입니다.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로 사진까지 첨부돼 시도 때도 없이 전송되는데 이미지나 번호를 차단해도 소용이 없어 당국이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검찰이 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 5억여 원을 받았다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수사하면서 이 특활비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국정원장 2명도 함께 조사한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기획관에게 2억 원씩 모두 4억을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오늘 오후에 출석해 지금까지 조사받고 있습니다. 김 전 기획관에게 전달된 돈이 결국 어디로 흘러갔는지가 결국 이 수사의 종착점이 될 겁니다. 먼저 한민용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고 서울중앙지검 연결해 지금 검찰 조사 상황도 들어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김성호 전 원장과 원세훈 전 원장을 검찰이 어제 비공개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검찰이 압수수색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 김진모 전 민정위 비서관에게 돈을 주도록 지시한 혐의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국정원 관계자에게 특수활동비에서 일부를 빼 전달하도록 지시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돈은 모두 5억여 원으로 특히 앞선 국정원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김 전 원장과 원 전 원장이 각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을 김백준 전 기획관에게 전달토록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두 국정원장의 지시로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위 비서관에게도 모두 1억여 원 정도가 전달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검찰 조사에서 김성호, 원세훈 두 전직 국정원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한민용 기자, 이 김백준 전 기획관 앞서 이야기됐듯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기간 최측근이었던 만큼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파장도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조사가 진행 중인 거죠? 네, 김백준 전 기획관은 오늘 오후 2시 10분쯤 검찰에 출석해 현재까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4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검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이 액수는 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돈을 즉 받았는지 또 받아서 직접 사용했는지 또는 누군가에게 전달했는지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검찰은 어제 압수수색 직후 김 전 기획관에게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위 비서관과 함께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김 전 기획관은 이에 응하지 않다가 오늘에서야 나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 여러모로 지금 특활비 수수 사건이 지난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결국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 김백준 전 기획관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만큼 윗선 개입 여부도 당연히 이제 검찰이 들여다볼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네, 검찰은 이미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원장 지시로 특수활동비를 건네줬다라는 진술을 확보했고 또 계좌 추적 등도 마친 상태입니다. 특히 상당수 돈이 김 전 기획관에게 흘러갔다는 점에 검찰은 주목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김 전 기획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가족, 사생활까지 모두 관리한 최측근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뒤에도 청와대의 안살림을 내내 도맡아 총괄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특수활동비가 김 전 기획관에게 흘러갔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는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라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엔 사실상 이 돈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는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한민용 기자였습니다. 예,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을 폭로했던 당시 장진수 주무관이 상관으로부터 입막음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았다고도 공개한 바가 있는데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일부가 여기에 쓰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 2비서관에게 검찰의 조사가 집중됐습니다. 이승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택 압수수색 뒤 곧바로 소환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 2비서관은 새벽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성실히 잘 받았습니다. 밤에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받았다는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이명박 정부 시절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전달된 돈인지 확인 중입니다. 장 전 주무관은 앞서 입막음용으로 5천만 원을 받았다고 폭로하며 이 돈의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장 전 주무관이 공개했던 사진을 보면 5천만 원은 조폐공사에서 찍어낸 신권을 그대로 포장해놓은 이른바 관봉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당시 돈의 출처를 추적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국정원 직원이 김 전 비서관에게 돈을 건넸다는 시점과 장 전 주무관이 관봉을 받았다는 시점이 맞물리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관봉된 5천만 원이 국정원 특수활동비였던 것으로 밝혀진다면 이명박 정부가 민간인 사찰 폭로를 무마하기 위해 국정원 돈까지 동원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으로 볼 수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예, 이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또 다른 수사, 다스 관련 단독 보도를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JTBC는 비자금 의혹이 일고 있는 다스의 자금 120억 원에 대해 계속 보도를 해드리고 있죠. 오늘 동부지검에 구성된 다스 수사팀이 이 돈을 관리했던 조력자 이모 씨를 소환해 조사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검찰은 이 씨를 상대로 돈을 받아 관리하게 된 경위와 앞서 JTBC가 보도한 다스 격리 직원 조모 씨가 작성했다는 자필 확인서의 작성 배경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서울 동부지검 다스 수사팀은 다스의 돈 120억여 원을 관리했던 전 하청업체 경리과장 이모 씨를 오늘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씨는 2002년 말부터 다스 격리 직원 조모 씨에게서 매달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5년간 총 110억 원을 받아 본인과 지인들의 계좌에 넣어 관리했습니다. 이 돈은 이자가 붙으며 12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검찰은 이 씨를 상대로 돈을 관리한 경위 등을 조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 씨는 JTBC 취재진에게 이 돈을 다스의 회사 자금으로 생각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검찰은 이 씨에게 격리 직원 조 씨가 작성했다는 자필 확인서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지난 11일 이 씨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차량에 보관 중이던 해당 확인서를 확보하고 작성 경위 등을 파악한 겁니다. 2008년 5월에 작성된 확인서엔 이상은 회장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했다거나 자금을 조성해 관리를 부탁했다는 등 회사 차원에서 관리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검찰은 확인서 진위 여부 등을 분석한 뒤 조 씨도 직접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지금 검찰에 꾸려진 다스 수사팀은 2008년 정호영 특검에 대해서 특수직무 유기 혐의를 놓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거나 검찰에 제대로 인계하지 않았다 이런 혐의를 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특검 측과 당시 검찰 관계자들이 이 횡령 혐의에 대한 인계 여부를 두고 책임 공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동부지검 다스 수사팀은 다스의 120억 원과 관련한 정호영 특검의 특수 직무 유기 혐의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특검 관계자들을 접촉해 다음 주부터 관계자들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한 특검보와 전현직 검사들이 먼저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특수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선 2008년 특검이 인지한 120억 원의 횡령 혐의를 적극 수사했어야 하는지와 적어도 검찰에 인계해 수사하도록 했어야 하는지 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팀 고위 관계자는 최근 격리 직원의 120억 원 횡령 혐의를 밝혀내 검찰에 인계했고 검찰총장에게도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 관계자들은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일이 없다며 해당 내용을 알지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당시 검찰 고위 관계자도 특검이 검찰에 이송하거나 이첩하지 않았다며 수사 발표문에 넣지도 않는 내용을 기록에 묻어 넘겨주면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김학근 전 특검보의 명의로 다시 입장문을 내 재반박하는 등 진실 공방 양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계 문제를 두고 공방이 이뤄지는 건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혐의를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받는데 검찰도 특검도 모두 이 조항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다스 120억 원 논란에 또 군과 국정원 선거 개입 논란, 여기에 이제 국정원 특활비 문제까지 얹혀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수사가 추가가 되고 있는데요. 정치부 서복현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풀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복현 기자, 예. 결국 관심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런 각각의 의혹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개입했느냐 하는 것일 테고요. 또 검찰 입장에서도 이를 밝히는 게 관건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좀 정리를 하면요. 현재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제기된 의혹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예. 국정원 특활비, 다스, 그리고 국가기관의 정치와 대선 개입 부분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어느 하나 이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에 대해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이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불거진 게 측근들이 이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다는 의혹 이 부분인데 이게 가장 늦게 시작된 수사기는 하지만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대표적으로요. 김백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릴 만큼 최측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이 전 대통령의 턱 밑까지 간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최측근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니까 지난 정권의 국정원 특활비 수사와 여러모로 비슷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당시에도 이제 그리고 또 측근들에 대해서 진술이 나왔고 또 국정원장들 진술이 결정적인 그렇죠. 역할을 또 했고요. 예. 자, 그렇다면 결국 이번에도 짐작을 해보기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냐, 결국 핵심 열쇠를 쥐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구조상으로요. 원세훈 전 원장의 승인 없이는 이 국정원 특활비가 외부로 반출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원 전 원장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이 전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는지에 대한 원 전 원장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원 전 원장은 이 전 대통령에게 많은 독대보고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예. 독대보고 내용과 이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결국은 이제 검찰 조사에서 어떤 이야기를 원세훈 전 원장이 내놓느냐 하는 게 관건이 될 텐데 국정원 대선 개입 부분 이전에 이때 수사가 진행돼 왔던 그 문제에 있어서 원 전 원장은 뭐 이 전 대통령이 개입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선을 이렇게 그어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국정원 특활비 문제라든지 다른 이제 수사에 대해서는 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일단 지금 원 전 원장의 상황을 좀 보면요. 상황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이 국정원 대선 개입으로 현재 수감 중인데 여기에 민간인 댓글 부대 운용으로 추가 기소가 됐습니다. 또 그렇죠. 방송 장악 그리고 해외 공작비 200만 달러 유용. 어제 박승춘 전 보훈처장이 소환이 됐는데 예. 국가발전 미래교육협의회를 통한 정치 개입 혐의로도 원 전 원장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도 이제 국정원이 지원을 해줬다 이런 그렇죠. 내용이 나온 거죠. 예, 특히 이 국고손실 혐의로요 부동산이 동결되는 등 개인 재산이 추징될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상황이 원 전 원장의 태도에 변화를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반응은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상당히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런 소식도 들려왔던 것 같은데요. 네, 어제 바로 이 압수수색 당일이었죠. 어제 측근들과 대책회의를 하면서요 수사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예. 국정원 특활비의 상납 구조도 알지 못한다 예.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또 이 전 대통령 측은 정치 보복을 위한 표적 수사다 이렇게까지 언론에 직접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뭐 지금 이야기한 거대로 여러 갈래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오늘 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 접촉을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 김정은의 신임이 두터운 현송월 단장이 대표단에 포함된 겁니다. 통일부는 조금 전 북측의 제의를 수용한다는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북한은 오는 15일 판문점 북측 구역인 통일각에서 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 접촉을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권혁봉 문화성 예술공연 운영국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4명의 실무 접촉 대표단 명단도 보냈는데 현송월 관현악단 단장도 포함됐습니다. 성악가수 출신의 현송월 단장은 지난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 후보위원으로 선출되는 등 김정은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북한판 걸그룹이라고까지 불려지는 모란봉 악단을 이끌고 있어 주목받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모란봉 악단이 평창올림픽 때 방문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선수단과 응원단 참가와 관련한 실무회담 일정은 추후 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을 고려 중이라고 장홍 북한 IOC 위원이 밝혔습니다. 스위스 본부를 방문하고 귀국길에 오른 장 위원은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이 이미 상정된 제안이라고 말했습니다. IOC는 오는 20일 스위스 로잔에서 남북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북한 선수단의 규모, 국가와 국기 사용 등을 논의합니다.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올림픽 성화가 서울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광화문에선 어가 행렬과 드론이 성화를 맞았습니다. 내일은 88올림픽의 상징인 굴렁쇠 행사가 잠실에서 열립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가 제주, 부산, 광주, 대전 등을 거쳐 서울에 입성했습니다. 첫 출발지인 상암동의 주요 주자는 차범근전 축구대표팀 감독이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앞에서 축구 꿈나무들과 함께 공을 차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도착한 성화는 세종대왕 어가에도 올랐습니다. 골룡포를 차려입은 주자가 성화를 들고 어가에 오르자 호위단 300명의 장대한 행렬이 펼쳐집니다. 다음으로 성화봉을 이어받은 드론이 하늘 높이 날아오릅니다.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진종호 선수, 조영호 전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도 주자로 나섰습니다. 서울에선 600여 명의 주자가 나흘 동안 서울 시내 103km를 달립니다. 이어 경기도 최북단 지역을 거쳐 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로 향합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내일은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열사의 31번째 기일입니다. 박 열사의 하숙집이 있던 서울 신림동 골목길은 박종철 거리가 됐습니다. 누나는 동생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백일영 기자입니다. 헛된 꿈이 아니었으리 그날이 오면. 평소 한적하던 대학가 골목길에 노랫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박종철 열사가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가기 전 살았던 하숙집이 있던 거리입니다. 내일 31번째 기일을 앞두고 이 길이 박종철 거리로 선포됐습니다. 박 열사 하숙집이 있던 골목길 한켠에 이렇게 박 열사 얼굴과 잊지 않겠다는 글귀가 담긴 동판이 설치됐고 담장에는 벽화가 그려져 역사의 공간으로 공식화했습니다. 거리 선포식에 참석한 누나의 얼굴엔 아직도 안타까움이 가득합니다. 종철이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참 민주화된 세상 함께하는 그런 미끄럼이 됐으면 합니다. 서울 관악구 주민들의 제안으로 시작된 박종철 거리에 4월부턴 해설사도 나와 방문객을 도울 예정입니다. 박 열사가 고문을 당해 숨진 남영동 대공문실은 경찰청 인권센터로 변했습니다. 최근 인권 현장 바닥 동판이 설치되긴 했지만 시민들의 공간으로 돌려달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늘 이곳을 찾은 이철성 경찰청장은 센터 운영에 시민 참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백일원입니다. 네, 어젯밤 서울 청량리의 재래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상점 18곳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좁은 길에 상점들이 몰려있고 지붕까지 이어져 화재에 취약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상점 주인들이 혹시라도 쓸만한 물건이 남아있을까 재가된 상점을 뒤집니다. 이제 우리 집은 불이 번졌다고 빨리 나오라더라고.
그래서 나오니까 엉망이 된 거예요. 어젯밤 11시 15분쯤 서울 청량리 전통시장에서 불이 나 점포 48개 중 18개가 탔습니다. 불길은 연결된 지붕을 타고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3시간 반 만에 꺼졌지만 오늘 오후 남아있던 불씨가 다시 작은 불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화재가 난 청량리 전통시장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상점 내부는 이렇게 까맣게 불에 탔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지붕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른 지붕들도 언제 무너질지 몰라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수십 개의 상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좁은 통로는 소방차 진입을 막습니다. 건물 역시 불에 약한 벽돌로 지어졌습니다. 건물 옥상에 올라와 봤습니다. 보시면 재래식 건물이다 보니 천장 지붕들이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붕을 타고 불은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낡은 전선들이 얽혀 있고 부탄가스처럼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요소들도 많습니다.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는 240여 건으로 연평균 47건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전통시장 상점에 화재 알림 장치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가상화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젯밤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180만 원대에 상장됐던 가상화폐가 1시간 만에 1,500원대로 떨어져 손해로 본 투자자들이 속출했습니다. 가치가 1,200분의 1로 떨어진 셈이죠. 기존 거래소는 신규 가입이 막혀 있지만 이 거래소는 편법으로 신규 회원 거래가 가능하다 보니 투자자들이 더 몰렸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고팍스의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어젯밤 11시 30분 시빅이라는 가상화폐가 일시빅에 180만 원으로 상장됐습니다. 다른 거래소에선 평균 1,500원대 거래되고 있었지만 누군가 180만 원대 상장시켰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순식간에 집중됐습니다. 문제는 불과 1시간 만에 급등락을 반복하다 180만 원에서 평균 시세인 1,500원대, 1,200분의 1로 떨어진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순식간에 돈을 날렸습니다. 180만 원 하던 코인이 갑자기 1시간도 안 돼서 1,000원대로 떨어지는데 제 학비까지 끌어모아가지고 200만 원이나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1시간 만에 휴지 조각으로 변하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700만 원을 투자해서 순식간에 500만 원이 날아가고. 기존 가상화폐 거래소는 신규 회원 가입이 금지됐지만 고팍스는 거래가 가능하다고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이 급격하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실명을 이렇게 한다 해서 막았잖아요. 근데 고팍스는 자기네 법인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은 바로 거래할 수 있게 해가지고 신규 회원이 많이 몰려요. 깜깜이 매매와 편법 신규 가입자 모집 등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어 보다 정교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이런 사례가 나오고 있지만 상당수 투자자들은 여전히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움직임에 거세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는 15만 명 이상이 규제 반대 서명을 했고 또 일부 투자자들은 규제를 피할 방법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송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 참가자 수는 오늘 오후 15만을 돌파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고 있는 각종 루머는 혼선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어제는 증권가 지라시를 통해 법무부가 거래소를 사설 도박장으로 선정해 폐쇄한다는 내용이 알려졌는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동요한 투자자들은 규제를 피하는 방법 찾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개인 대 개인 간 거래, 즉 P2P 방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개인 대 개인으로 거래하는 방식인데 실제 중국의 경우 지난해 9월 가상화폐 거래소가 폐쇄된 뒤 P2P 형태의 장외 거래가 250%나 폭증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화폐를 온라인으로 중고품 사고 팔듯 거래하는 건 훨씬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참에 해외 거래소로 옮기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거래소 역시 이체 과정에서 실수로 전자지갑 주소만 잘못 적어도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하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문가들은 정부가 신중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요즘 유독 사진까지 첨부된 도박 사이트 스팸 문자 받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많게는 하루 몇 통씩 오기도 합니다. 문제는 휴대전화에서 번호를 차단해도 계속해서 날아온다는 건데 왜 그런 건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도박 사이트 사진 스팸입니다. 하루에 두세 번 정도 해서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해서 한 달 정도 넘는 것 같아요. 그게 온 지가. 신고를 하거나 차단을 해도 그때뿐 계속 날아옵니다. 일주일에 두세 통 정도는 항상 받는 것 같고요. 뭐 삭제한다고 해도 한 2, 3일이면 다시 오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만들어진 이 스팸 메시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안드로이드 체제를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사용자가 신고를 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해당 이미지를 통신사에 보내서 이미지 자체를 차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불법 스팸을 보내는 이들은 이미지를 조금씩 바꾸는 수법으로 차단을 피하고 있습니다. 번호를 차단해도 스팸 메시지는 그대로 전달됩니다. 진흥원 조사 결과 이들은 스팸을 보낼 때마다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통신사가 번호를 해지시켜도 다른 휴대전화를 다시 개통하는 겁니다. 이렇게 스팸 메시지를 위해 단기간에 개통됐다가 해지된 휴대전화는 수백 대 이상인 걸로 인터넷진흥원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박 이미지 스팸에 대한 신고를 많이 접하고 있고요. 이통사와 경찰청의 사이버 수사대를 통해서 현재 협조를 하면서 대응 방안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도심에 있는 군부대에서 5톤이 넘는 기름이 유출됐습니다. 관련 군부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수롭지 않게 대처하는 동안 기름은 7km나 떨어진 수질보건센터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군부대입니다. 이 군부대에서 지난해 10월 20일부터 최소 4일 동안 기름 5,600리터가 유출됐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저 군부대 유류 탱크에서 유출된 기름은 군부대 바깥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이렇게 민가 바로 옆에 있는 하수도를 지나서 하수 종말 처리장까지 흘러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이 근처 토양으로 흘러들어서 오염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집 안에서도 냄새가 날 정도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기름 냄새가 너무 심한 거예요. 저희만 신고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길 건너 동네에서도 신고를 했어요. 주민들이 신고할 때까지 군은 부대 내부의 오염만 신경 썼습니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에 방제 작업이 다 끝났다고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고양시청도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원 2명이 주변 하천을 돌아본 게 전부였습니다. 다 치우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을 때는 어제 흐른 것처럼 그 오해를 안 하시겠습니까? 별로 아니었겠네? 그 사이 기름은 부대에서 약 7km 떨어진 수질보건센터까지 흘러갔습니다. 군부대 바로 옆 하천으로 기름이 흘러들었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냄새가 좀 났었거든요. 시에다가 얘기하고 국동으로 단속 이 근처에 단속 나갔고. 취재가 시작되자 고양시청은 뒤늦게 실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이미 유출된 기름의 절반을 회수했다고 주장하지만 유출량이 커 환경부나 환경단체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유선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부 이민자 국가를 거지 소굴로 비하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한국계 여성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사실이 추가로 폭로돼 논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좌충우돌 막말에 국제사회는 물론 내부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왜 예쁜 한국 아가씨가 북한과 협상하는 일을 하지 않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계 미국인 여성 공무원이 엉뚱한 일을 맡고 있다며 내놓은 말입니다. MBC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가을 파키스탄 인질 협상 관련 보고를 받으며 여성 정보 분석관을 가리켜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여성에게 출신지를 물었고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자 질문을 반복한 뒤 혈통에 따라 경력을 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같이 말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IT와 아프리카 국가를 겨냥해 거지 소굴로 비하했다는 보도에 이은 또 다른 인종차별 발언 폭로입니다. 트럼프의 이딴 인종차별 발언에 해당 국가는 물론 유엔과 내부에서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I don't believe the president understands what made America great in the first place. Immigration made America America.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이 거칠긴 했지만 거지 소굴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며 해당 보도는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지난해 울산경찰이 불법 포획 혐의로 압수한 고래 고기입니다. 검찰은 불법이라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고기를 업자에게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비리가 있다며 수사에 나섰고 이 과정에 검찰이 협조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울산검찰과 경찰의 이른바 고래 싸움이죠.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주장한 대표적인 경찰입니다. 이번 싸움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JTBC는 최근 의미 있는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2009년 서울대 교수였던 조국 민정수석이 수사권 조정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주도할 조 수석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선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당시 조국 교수는 먼저 우리나라 검찰이 다른 주요국가와 달리 경찰 수사를 지휘하게 된 시초가 1948년 미군정 검찰청법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피해가 컸던 경찰의 인권 침해를 견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법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을 의미하는 헌법 제12조 등에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서열을 고착화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경찰의 수사권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보고서 작성 이후인 2011년에 법 개정으로 일부 반영됐습니다. 수사와 공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중요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나 보강 수사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고도 했습니다. 검찰의 수사와 지휘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이유였습니다. 당시 조국 교수의 검사의 수사 지휘권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경찰의 수사구조 개혁팀 연구 용역으로 쓰여졌습니다. JTBC 이선화입니다. 인분을 에너지로 바꾼다는 아이디어 솔깃하죠. 이 연구를 위해 국내 연구진이 화장실을 따로 만들어 여기서 용변을 보면 돈을 주겠다고 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 후 2년이 지났는데 화장실은 없어졌고 연구는 지지부진합니다. 그런데도 100억 원이 더 지원될 예정입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2016년 울산과학기술원에 독특한 건축물이 들어섰습니다. 인분을 메탄가스와 바이오 디젤로 변환해 에너지를 얻는 실험실입니다. 여기서 볼일을 본 뒤 가져오면 3,000원을 준다고 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6개월 만에 폐쇄됐습니다. 변기에서 인분을 직접 옮겨야 하는데 거부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동안 100여 명 분의 인분을 모으는데 그쳤습니다. 연구진은 당초 성인 인분 200g이면 3,600원의 가치를 만들 수 있다며 경제성을 자신했습니다. 이 역시 최근 500원으로 낮췄습니다. 시범 연구에 반 1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연구진 내에서도 회의론이 많았습니다. 본인에게 동조하는 교수들이 별로 없다. 그래서 한 1년이나 2년 더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둔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부터 5년간 다시 100억 원의 지원이 결정됐습니다. 경제성의 가치를 넘어서는 환경의 가치, 산업과 연계되고 서열이 바뀌면 돈의 가치를 넘어서는 것 아닌가라고. 인분 자원화 연구는 50년 전부터 시작됐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습니다. 이 연구 역시 예산 낭비로 끝나지 않을지 우려가 나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저승과 죽음, 우리 일상에서 쉽게 입에 올리지 않는 말들이죠. 영화에선 좀 다릅니다. 신과 함께 또 아이들과 함께 보는 애니메이션 코코까지 극장가에선 삶과 죽음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김정식께서는 2017년 4월 28일 오늘 예정대로 무사히 사망하셨습니다. 1,2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봤습니다. 벌써 역대 한국 영화 중 흥행 10위로 그 인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번엔 애니메이션입니다. 코코는 가수를 꿈꾸는 멕시코 소년이 저승에 가서 벌이는 모험기입니다. 저승과 죽음, 금기시되는 말이지만 요즘 극장가에선 삶과 죽음이 하나입니다.
누구나 언젠간 가겠지만 아무도 알 수 없는 곳. 저승을 그리는데 영화적 상상력을 한껏 발휘했습니다. 특수 효과로 만든 저승은 놀이동산을 닮았고 망자들은 여기서도 이승과 똑같은 삶을 이어갑니다. 죽음을 다루는데 역설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죽음과 삶이 분리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좀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걸 부각시키는 그런 좀 대조적인 장치로 무엇보다 죽음으로도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은 가족만큼 소중한 게 없다고 강조합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일제강점기에 한 여학생이 11개월을 꼬박 쓴 일기가 공개됐습니다. 일본어를 쓰는지 검사받고 일본 육군가도 배운 당시 모습이 담겼습니다. 훌륭한 시민이 되겠다고 애써 다짐하지만 내 나라는 어딘지 혼란스러워한 소녀는 아픈 역사의 자화상입니다. 윤대열 기자입니다. 학교에서는 물론 등하교를 할 때와 집에서도 일본어를 늘 써라. 6월 11일에 교장이 한 말입니다. 7월 15일 중일 전쟁 때문에 학교가 어수선한 분위기로 가득하다고 기록했습니다. 일본 육군가를 배워서 역으로 나가 군인을 환송하기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37년 대구의 한 여학생이 쓴 일기입니다. 조선인이면서 일제강점기 시대에 사는 학생으로서의 이중적인 슬픈 모습들을 저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기엔 메이지 천황과 일본 황실의 왕족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매일 일본인 교사가 일기를 검열하고 확인 도장을 찍었습니다. 일장기를 손에 들고 만세 삼창을 외친 날도, 훌륭한 황국 시민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적은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줄 모르겠다. 무엇을 해도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다는 말로 15살 소녀의 불안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어렵고 불안정한 상태 속에서 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혼란스럽고 피곤해 있다든지 때로는 불평이나 비판을 표명하기도 하였고, 한 일본인 교수가 한국의 헌책방에서 찾은 여학생 일기는 오는 6월에 문을 열 대구교육박물관에 전시됩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이세돌 구단이 오늘 해비치 바둑대국에서 중국 1위인 커제 구단을 이겼습니다. 99수까지는 팽팽했지만 이세돌 구단이 특유의 흔들기를 시도해 커제 구단이 실수하면서 293수 만에 우승을 거뒀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제주 차기도 서쪽 해상에서 조업하던 145톤급 중국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전원 9명 모두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다른 중국 어선으로 대피했고 해경은 3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남미 볼리비아 관광지에서 한국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볼리비아 경찰은 현지 시간 11일 태양의 섬에서 40살 조모 씨가 성폭행을 당한 뒤 시신이 유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9일부터 현지에 머물러 왔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오늘은 정치부 안지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지연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오늘은 삼국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키워드, 조조와 여포 사이입니다. 예, 남경필 경기지사 얘기인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남경필 경기지사가 오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한번 보시면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동탁을 토벌할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조조가 되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동탁을 토벌할 수 있다면 본인이 조조가 되겠다. 자, 그렇다면은 남 지사가 말하는 그러니까 조조라는 건 이제 본인을 이야기하는 거고 동탁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간단히 동탁이 어떤 인물인지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중국 후한 말기인 189년 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 폭정을 휘둘렀던 인물입니다. 예, 황제까지 갈아치우면서 엄청난 권력을 휘둘렀고 그래서 그 동탁을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반동탁 연합군까지 결성이 되고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남 지사가 말하는 구체적인 동탁이 누구를 지목하는지 의문이어서 저희가 남 지사한테 직접 연락을 해봤는데요. 직접 물어봤습니까? 네, 남 지사는 처음에는 동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국민들 마음에 있다 이렇게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다가 나중에 곧바로 한 분이 발끈했죠. 찔리면 발끈한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 그 발끈한 사람이
결국 주인공이 동탁이다. 뭐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 거군요. 누가 발끈했습니까? 네, 오늘 이재명 성남시장이 남지사의 글에 대한 반박글을 또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이 글을 보시면 이 남경필 지사님은 조조 아닌 여포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조조는 시류에 따라 진영을 옮겨 다니지 않았고 여포는 의탁할 곳을 계속 찾아 옮겨 다녔으니까 이 남지사는 조조가 아니라 여포에 가깝다. 이런 겁니다. 이 남경필 지사가 자유한국당을 탈당해서 바른정당으로 갔다가 또다시 바른정당을 탈당해서 이 한국당으로 복당하려고 하는 거를 비판한 겁니다. 그랬군요. 자, 그러니까 경쟁 관계에 있었던 남지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또 이재명 시장을 막기 위해서 본인이 조조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겠군요. 네, 그렇게 읽히는데요. 아시겠지만 이재명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 경기도지사에 출마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지사 입장에서는 바른정당 당적으로는 선거가 쉽지 않으니까 이 조조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이 자유한국당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군요. 뭐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어쨌든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걸로 또 그렇게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기도 한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반동탁 연합군은 결국 성공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적절한 비유였는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방선거 때문에 복당한다는 주장만큼은 뭐 확실히 알겠군요. 다음 키워드 한번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 평창의 모란봉입니다. 앞서 저희 리포트에서도 나왔는데 이제 북한 모란봉 악단이 평창 올림픽에 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북한의 실무저축 대표단에 이 모란봉 악단 단장인 현송월 관현악 단장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바로 이분이 이 현송월 단장입니다. 이 현송월 단장의 계급은 우리 대령에 해당하는 대자. 이 당 중앙위 후보위원까지 맡을 정도로 북한 내 지위가 상당하고요. 김정은의 신임이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만일 현송월 단장이 예술단에 포함돼 온다면 그만큼 김정은이 신경 쓴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다만 모란봉 악단을 이끌고 올지 아니면 다른 악단이나 별도 악단을 예술단을 구성할지는 아직 알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협상 대표단에 이제 현송월 단장이 포함이 됐다는 거는 확실하지만 모란봉 악단이 올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거고요. 자,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 이제 매체에도 소개가 됐는데 잠깐 모란봉 악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설명에 앞서서 한번 공연 내용을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한번 잠깐 보시죠. 네, 모란봉 악단은 10명으로 구성된 악단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전자 기타나 이런 바이올린 그 연주에도 굉장히 능숙한 모습입니다. 이거 화제가 되기도 했었던 그런 장면들인데 과거 이제 북한의 보통 공연이었던 거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현대적인 느낌이 있다. 뭐 이런 평가죠. 네, 그렇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군무도 이렇게 칼군무라고 해서 이 북한의 걸그룹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 북한에서 이제 공연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뭐 어떤 우상화, 선전의 수단 이런 걸로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란봉 악단은 저렇게 현대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저기도 그런 메시지가 좀 있나요? 그래서 올해 1월 2일 날 새해 공연으로 했던 공연을 제가 쭉 봤는데요. 우상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중에 하나였고요. 이 보시는 것처럼 그때 장면인데 이렇게 김정은의 사진이 이 대형으로 뒤에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 지난 2015년에 베이징 공연이 취소된 것도 바로 이런 우상화 내용 때문이었는데요. 이런 내용이 문제되면서 이 공연 3시간 전에 돌연 취소된 바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안지현 기자였습니다. 오늘 낮부터 추위가 풀리기 시작했죠. 내일은 낮 기온이 서울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에는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아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겠습니다. 왜 다들 한쪽 눈을 가렸을까요? 폭격으로 눈을 잃은 아기 카림을 응원하려고 세계인들이 SNS에 올린 사진들입니다. 먼 나라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에 우리나라에서도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크레파스 든 아이들은 누군가를 위해 그림을 그립니다. 올해 꾹꾹 눌러 그린 그림엔 아기 사진 하나가 붙었습니다. 조그만 아기 머리엔 붕대가 감겼고 왼쪽 눈은 움푹 꺼졌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이 아기가 아프지 말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쪽 눈을 가립니다. 눈을 잃은 아기 이름은 카림입니다. 태어난 지 2달 된 카림은 시장에서 시리아군 폭격을 받았습니다. 엄마와
왼쪽 눈을 잃었고 머리엔 상흔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이런 카림을 응원하기 위해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쪽 눈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동참이 시작됐습니다. 함께 본 시리아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학생들은 교실에서 한쪽 눈을 가렸고 선생님도 함께했습니다. 취업 준비생도,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도, 대학생들도 왼쪽 눈을 가렸습니다. SNS에 올라온 한쪽 눈을 가린 사진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카림을 응원한다는 검색 기호도 함께 달려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카림아, 빨리 나와서 우리 같이 놀자. 폭격으로 폐허가 된 시리아엔 어린이 580만 명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수십 년 전 이런 전쟁을 겪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